어제 법사위에 나온 김진욱 공수처장이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기자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기자가 고위공직자와 공범은 될 수 있다고 해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로 돌아가도 대장동 사업 설계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중범죄로 얻은 돈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안 쓰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정부가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년 거리두기는 밤 9시까지 4인 모임을 갖는 현행 2주 연장에 힘이 실립니다. 택시가 대형마트 건물 5층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차도로 떨어진 택시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는데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뒤인 밤 12시 석방됩니다. 내년 2월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깐깐해지는 대출 내년엔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봤습니다. 연봉 4천만 원으로는 주담대 3억 원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비판적 언론인들과 야당 대선 주자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긴 어렵습니다만 공수처의 주장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도 있고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즉 불법 사찰의 가능성이 있는 통신 내역 조회도 마구잡이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마침내 국회에 불려나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과 여당 의원들의 다급한 옹호가 뒤섞이면서 하루 종일 국회 법사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김 처장의 답변을 먼저 요약하자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하는 것인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느냐. 수사 중인 사안이 많아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논란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후보와 가족, 야당 의원 80여 명에 대한 무더기 통신 조회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없는 야당 의원 전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까지 들여다봤지만 김 처장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념하고 성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최소한 또 줄여서.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재임 1년 반 동안 검찰도 282만 건 통신 조회를 했다며 김 처장을 감쌌고 이제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사찰이란 말입니까? 김 처장도 검경도 했는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냐고 항변했습니다. 불법성을 내재한 가운데에서 사찰,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지만 민주당도 김 처장도 검찰이 당시 332만 건 수사를 진행했고 공수처는 24건만 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 330만 건 처리하면서 통신조회 282만 건 했다.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김진욱 처장은 취재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범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인 기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범이 될 수 있어서 수사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김 처장의 이 말도 틀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김 처장이 몰라서 한 발언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장으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인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비판 보도기자의 아내와 어머니까지 통신조회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여다본 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갖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하지만 TV조선이 자체 집계한 통신조회 72건 가운데 기자와 그 아내,
어머니 등 가족과 주변인 16명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공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죠. 예, 아니고 공범은 될 수 예. 있고요. 참고인도 그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그러면 김 처장은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고위공직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밝혀줄 수 있어요? 그건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해도 누설 공무원이 아니라 내용을 받은 민간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누설한 내용을 듣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데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독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 야권에 대한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선택적 침묵이 이번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통신조회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는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부부가 함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윤석열 후보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하며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엔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검찰이 280만 건을 통신조회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며 국민신고센터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회 대상이 된 윤석열 후보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제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불법 사찰 의혹 모두 현 집권 세력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파문은 외국으로도 번졌습니다. 사흘 전 저희가 외신 기자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기자가 소속된 일본 아사히 신문이 자사 소속 기자를 통신 조회한 배경을 밝히라고 공수처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나라망신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의 공수처가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수처가 7월과 8월 한 차례씩 해당 기자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며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를 밝히라고 공수처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공수처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수집했다며 통신 사찰 논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통신 자료가 조회된 게 확인된 외신 기자는 아사히 신문 기자와 일본 방송국 기자 등 2명이었는데 일본 신문사 소속 기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외신 기자는 모두 같은 공수처의 공문으로 조회됐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는 카카오톡이든 전화든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굉장히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제 대선은 7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면 대선 열기는 더 달아오르겠죠. 조금 시들해진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는 지금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 없다는 뜻이죠. 고이동 기자가 이 후보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민간 합동 개발을 설계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도 선택은 똑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선택은 결국 똑같을 수밖에 없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한 입시 비리를 작은 허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연사냥을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지난 7월에도 조 전 장관이 선택적 정의에 당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서해오도 특별 경비단을 찾아서는 영해 침범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대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납부하고 몰수하고.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전열 정비는 이제 마무리 수순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확정됐고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이른바 비문 인사들이 대거 복당해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천정배 전 의원이 송영길 대표의 휠체어를 밀며 민주당 회의실에 들어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고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했던 호남계 전직 의원들과 미투 논란 끝에 탈당한 민병두 전 의원 등 12명이 복당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주당사에 돌아와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 사진을 이렇게 뵈면서 아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영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탈당 경력자에게 당내 경선에서 주는 불이익을 면제해주기로 했고 다음 달 2주간 추가로 복당 신청을 받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일원이라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굳이 따지지 말고 힘을 합치자. 이틀간 진행된 열린민주당 전당원 투표에선 72.54% 찬성률로 민주당과의 당대당 합당이 가결됐습니다. 양당은 다음 달 중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합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복당자들의 공천불이익 면제 조치를 두고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당내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 설계는 지금처럼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확정적인 중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선에 쓰지 않겠느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면 곧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시시각각 말을 바꿔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며 부도어음을 막 던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말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른 그런 사람과 참 선거를 치른다는 것도 또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취임사에서 했던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국민을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대구 지역 친박단체 15곳은 윤 후보 방문에 맞춰 지지를 선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정권교체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한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선 군사훈련 없이 나라를 구하려 뛰어든 젊은이들처럼 정치훈련을 받지 않은 자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당은 공약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공약이 없다고 본다고 했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선대위를 이탈한 뒤에 연일 언론을 통해 당내 비판만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지난 2002년 이회창 대선 때와 비슷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윤석열 후보의 패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의 오찬 만남이 예정돼 있어서 연내 선대위 복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만 윤 후보와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 역시 이 대표를 미워하진 않지만 지난번 울산회동처럼 찾아가서 설득하는 장면을 만들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범죄자와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느냐는 윤석열 후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인정하지 않다가 패배했다며 비슷한 모습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이제 우리 후보가 좀 격하게 발언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후보가 좀 많은 지적을 받았을 거로 보이고. 야당 당대표가 정부 여당이 아닌 자기 당 후보 비판에만 몰두하는 초유의 상황인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일 오찬 때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본 뜻이 뭔지를 내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좀 만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윤 후보는 울산 회동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좋지 않다면서 선대위 복귀를 직접 설득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의 선대위 쇄신론에 대해선 악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은 서점가에서는 정치 서적 2권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혹들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온라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역시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두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태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책 굿바이 이재명이 서점에 입고되기 무섭게 구매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몰려서 어제 거의 다 이제 품절이 되고 오늘은 디지털로 조금 더 가져가요.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후보 형수의 글로 시작하는 이 책은 친형 강제 입원 등 이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필독서라고 추천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12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책이 계속 팔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방의 주장을 극대화해서 그 대권 후보에 대한 놀라운 어떤 편견을 모아놓은 주요 온라인 서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출간된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갖고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출판 전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검찰 수사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야 후보의 배우자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 의혹에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해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권 성향의 한 단체는 김건희 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서울 도심에 내걸었다가 철거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한 트위터 계정주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원더우먼, 평범한 아줌마란 말에 비밀 요원이란 답이 돌아옵니다. 해경궁 김씨로 불린 이 계정주는 이 후보가 올린 글에 우리 아들이란 표현을 쓴 댓글을 달았는데 이 후보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곤란하다고 답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SNS의 이메일 계정이 김혜경 씨와 연결돼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이 부부라는 뜻이. 해경궁 김 씨는 호남 지역과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거나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으로 민주당 전해철 전 의원에 의해 고발당했는데 당시 경찰은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걸린 김건희 씨 비난 현수막입니다. 상습 허위 경력자란 문구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경력과 상장, 인생이 모두 가짜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현수막도 제작됐습니다. 이를 설치한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는
내년까지 전국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게시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세간의 세계하는 본부장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고 종로구청은 사전 신고가 없었다며 현수막 18개를 뒤늦게 철거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경찰은 오늘 양평군청 등 1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파란색 박스 4개를 들고 양평군청을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양평군청 8개 부서와 전현직 공무원 8명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가족회사가 맡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최모 씨의 가족회사인 A업체는 지난 2012년 LH가 개발 사업을 포기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연장 신청도 없었는데 사업 시한을 변경 고시해주고 개발 부담금 17억여 원을 영원으로 책정했다가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으로 정정부과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최 씨와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번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양평군청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신년 거리두기 단계가 내일 발표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밤 9시까지 4인 모임을 갖는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에 힘이 실립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늘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는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고 오미크론 판별 시간을 이 3시간으로 대폭 줄인 시약도 공급돼서 검사량 증가로 인한 오미크론 확진 규모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검체에 시약을 넣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 알 수 있는 진단 시약입니다. 그 뒤 유전자 분석실에서 결과를 판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남짓. 오미크론 신속 검사가 오늘부터 전국 검사기관 23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10에서 20%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는 67명 늘어 모두 6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신속 검사가 본격화되면 오미크론 확진자 규모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고 위중증률은 다소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새 거리두기도 오미크론의 이 같은 특징에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이러차게 부담 가중으로 기존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내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보셨듯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 발 또 다가서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2월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연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 앞에 시민들이 줄을 잇고 카페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붐빕니다. 다른 백화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거리두기 효과에 우려를 낳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실제 최근 한 주간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주 대비 4.7% 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내년도 거리두기의 초점을 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두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할지 여부는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학원단체 등과 막판 협의를 가졌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놓고 일선 교육 현장과 입장차가 완전히 좁혀지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 합병증이라든지 중증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증증인 경우는 대부분 미접종자군에서. 정부는 내년에 백신 9천만 회분과 치료제 100만 4천 명분을 도입하고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게도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는 1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야말로 최악인데 몇몇 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또 다른 나라는 고삐를 조이는 등 대응은 엇갈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방역 딜레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루 확진자 수는 4만 2천여 명. 80%에 육박하는 접종률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made throughout this year in terms of getting people vaccinated. 이탈리아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 영국은 18만 3천 명, 프랑스는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초에 한 명씩 감염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De lame de fond, ce phénomène marin que beaucoup connaissent, qui consiste à avoir une accumulation de vagues et qui se conjugue en une seule vague plus forte. 거센 확산세에 각국의 대응은 둘로 나뉩니다. 영국은 더 이상의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의 격리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죠. It is obviously mild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we're able to proceed in the way that we are. 하루 확진 50만 명 수준인 미국도 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죠.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세지만 증상이 가벼운 만큼 일상 회복을 더 미루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This was the moment that we needed to make that decision and those changes. 더 강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부스터샷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 주 3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이탈리아는 미접종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고 핀란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입국을 막기로 했죠. I'm highly concerned that Omicron, being more transmissible,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as Delta, is leading to a tsunami of cases. 공통된 의견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 팬데믹 2년.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택시는 신호 대기 차량 14대를 덮쳤고 7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주차장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대형마트 건물 5층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튀어나옵니다. 건물 외벽을 부순 뒤 10여 미터를 날아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해야 되나? 그냥 뻥 하길래 그냥 나와보니까 이제 차가 저기에서 이제 붕 떨어지고. 소방관들이 택시 운전자를 구조하고 구급대원들은 다른 부상자들을 급히 이송합니다. 도로 위는 부서진 차량과 잔해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다 파손이 되어 있었고 그 뒷좌석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이 좀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5층에서 벽돌 구조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차량 14대가 부서졌고 보행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20m 높이에서 추락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숨진 택시기사 A씨는 주차장 안에서 50여 미터를 질주했습니다. 해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없이 그냥 속력이 안 줄인 상태에 그대로 나갑니다. 직진하십니다.
A씨가 숨진 상태라 당시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택시 사고 기록 장치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이 당시 출동했던 경찰 2명이 현장에서 달아났다면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피해 가족은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 A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 비밀번호를 이미 알려줬다는 겁니다. A씨는 또 CCTV를 확인한 결과 동료 경찰이 흉기난동 상황을 알리는 여경의 등을 떠밀며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내려오니까 그걸 감싸고서는 같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무식한 경찰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난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피해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가 흉기를 사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도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A씨는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해당 경찰관 2명을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실 대응 경찰관 2명에 대해 해임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장과 지구대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은 갯벌을 메운 땅으로 이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유해 침출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침출수는 현장에 깔린 도로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윤서아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합니다. 이미 가동을 시작한 1구역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1.2배 땅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 시설 사이로 관리 차량이 다닐 도로 공사도 한창인데 도로 위 자갈에 자석을 대자 무더기로 달라붙습니다. 자석을 흔들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알고 보니 쇳물에서 철을 분리하고 남은 암석 성분 찌꺼기인 제강 슬래그였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부지에 쇳물 찌꺼기가 나뒹구는 이유는 뭘까? 태양광 시설과 인접해 있는 철강 재련 공장에서 방치된 찌꺼기를 공짜로 가져가도록 제안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내가 2층한테 갖고 있는데 한 30원 밀어주고 한 30원 내가 돈 주고 팔아야 되겠다. 저는 장사꾼이니까. 태양광 부지에 폐 콘크리트 등 순환 골재 대신 들어간 철강 찌꺼기는 38만여 톤. 공짜로 받은 찌꺼기였지만 운반비 등으로 공사 비용은 1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강 슬래그 속 석회성 물질이 빗물 등에 섞여 나온 하얀 침출수입니다. pH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네. 세탁 세제 수준의 강알칼리성 침출수는 새만금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강알칼리인데 그것이 용출이 돼서 그러면 이제 새만금 매립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새만금 호수에도 미칠 수 있고 바다 쪽에도 영향을. 새만금 개발청은 철강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이니 친환경 재료라고 해명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공무원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추적 윤서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시간여 뒤인 오늘 밤 12시 특별 사면으로 석방됩니다. 건강이 나빠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석방된 뒤에도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겠죠?
네, 지금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사면 환영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병원 앞 인도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도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복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밤 12시부터 사면됩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오후 4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사면증을 교부했습니다.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당국 인력 5명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된 뒤에도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할 예정입니다. 어깨와 허리, 치과 진료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입원해야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곡동 사저가 검찰에 압류돼 당장 나가더라도 머물 거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연금이나 보좌진, 차량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제공되는데 이후 필요에 따라 경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입원 중인 병원에서 사면이 되기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던 우리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들은 지지부진했고 메타버스 같은 일부 테마주로만 투자 심리가 몰렸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에 지친 동학개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정현 기자가 우리 증시 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3000 시대를 열며 축포를 쏘았던 국내 증시. 지난 7월엔 3300 고지까지 밟았지만 올해 마지막은 2977.65로 마감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무기로 기관과 외국인 못지않은 기세를 자랑했지만 하반기 들어 글로벌 인플레와 미국발 긴축 우려가 증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학개미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에 따라 증시가 왔다 갔다 많이 좌우되고 외국인 어떤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이딴 대형주들의 증시 입성, 재개된 공매도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플랫폼 업체의 독점 문제가 증시를 달궜습니다.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를 내세운 게임 개발업체 주가는 1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를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내년 코스피 전망치는 최저 2700에서 최고 3600선. 여전한 코로나19 변수의 3월 대선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내년에도 증시 불확실성을 키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앞서 보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폭등했죠.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걱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걱정이 앞서는데 대출 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 현재는 규제 지역에 6억 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을 넘으면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넘으면 그 해 갚을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인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자, 결국 쉽게 얘기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존 대출 없이 3억 원 주담대를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이자 4%로 빌린다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200만 원까지라서 충분한데요. 그런데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 원까지라서 대출액을 줄여야 합니다. 자,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봉 4천만 원이면 뭐 대기업 초봉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3억 빚 못 낸다는 얘기죠. 네. 이자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 금리는 3.51%, 신용대출 금리는
5.16%로 이미 7년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내년 미국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어서 국내 금리도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금리 상승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들이 내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원리금 사용 부담 증가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DSR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서 가계 금융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는데 연초부터 대출이 풀린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해가 바뀌어서 이제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도 신규 주담대 판매를 다음 달 재개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6.99%보다 더 낮은 4에서 5%대로 설정했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물론 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연초에 패닉 대출이 몰리면 금방 대출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수요는 3월이에요. 3월인데 이게 불안하면은 분기별로 하면은 1월 달에 일단 받아두자. 그래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몰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 사정도 언제쯤 나아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당장 급전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무슨 보완책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현재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장래 등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는 연소득 이상으로 받게 했고요. 또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대출 한도도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돈을 빌리긴 어려워지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대출 내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또 혹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몰리는 건 아닌지 이것도 걱정이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서 결국 원자력 발전을 뺐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죠.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택소노미는 89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이 폭넓게 분류체계에 들어갔지만 논란이 된 원자력 발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이 텍소노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텍소노미는 특정 사업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기서 제외될 경우 친환경 사업들이 받는 수십조 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경제성에 영향이 커요.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부에 제출한 텍소노미 관련 의견서에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이고 텍소노미에서 제외할 경우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정은 했죠. 그런데 뭐 공식 의견은 아니니까 참고는 했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냥 결정했을 뿐입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살펴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이들이 사진과 이름을 목에 걸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공개 망신을 준 거죠. 21세기에 이런 형벌이 이뤄졌다니 믿기 어려울 따름인데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방호복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4명이 공안에 잡혀 거리를 행진합니다. 등과 가슴엔 이들이 누군지 사진과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역 규정을 어기고 베트남 밀입국을 알선한 용의자 신분인데 징시 당국은 10개의 일률이라는 벌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 사형수들에 대해 거리 망신을 금지시키며 사라졌던 벌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DPA 통신은 이번 처벌이 문화대혁명 때 횡행했던 공개 망신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도 5.16 군부 쿠데타 직후 민심 수습책으로 이른바 정치 깡패를 소탕하며 이정재 일당이 덕수궁에서 종로까지 거리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조차 법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지만 징시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火，靖西市公安局及安宁乡政府回应，这就是现场惩戒警示活动，是按要求处罚，没有不合适。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4억 회를 넘겼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 여름 태어난 호랑이 5남매 기억하실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용맹함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 해여서 이들 남매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기업들도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호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하얀 눈밭 위에 호랑이들이 뒤엉켜 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적으로 드물게 5쌍둥이로 태어난 호랑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입니다. 몸무게가 30kg 넘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는데 호랑이 해를 맞아 한 대형은행은 5남매 모습이 담긴 봉투도 만들었습니다. 22년은 이제 호랑이 해라서 여기 오시면서 이 호랑이의 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에서 임은 검은색을, 이는 호랑이를 뜻하는데 검은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리더십과 독립심이 더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들도 호랑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뛰어들어 1974년 호랑이해에 탄생한 바나나맛 우유는 용기에 호랑이 캐릭터를 그려넣은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974년에 출시된 호랑이띠 바나나맛 우유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한 편의점은 인기 호랑이 캐릭터를 새긴 다이어리와 볼펜 등을 만들어 선착순 증정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랑이 해라고 하니까 약간 강인해 보이는 게 되게 소비자로서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검은 호랑이띠 아기들을 위한 육아용품까지 호랑이 기운으로 소비자 마음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세계인은 희망찬 발걸음으로 2021년 새해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부터 지구 공동체 운명까지 어느 하나 뒤엉킨 실타래를 다 풀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초유의 감염병을 향한 반격의 포문을 열었지만 인류는 코로나의 수렁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강대국 패권 경쟁의 거친 파도 속에서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가 1년 내내 요동쳤죠. 올 한 해는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세계는 꼬박 2년째 코로나 팬데믹의 그림자에 갇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나라들은 지난 봄 잠시 자유를 누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강력한 변이가 연이어 등장하며 확진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백신 확보 전쟁의 치열한 불길은 이제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민을 둘러갈랐던 트럼프의 흔적들을 지우고 세계를 이끄는 주도자로 복귀하는 행보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방역과 경제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3연임 장기 집권의 길을 터놓으며 스스로를 마오쩌둥과 덩 샤오핑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길을 가겠다며 중화 패권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중 대결이 격화하면서 대만이 신냉전 화약고로 떠올랐고 동아시아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러 갈등 속에 우크라이나도 일촉즉발 전쟁 위기에 빠졌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년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 첫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 통일 독일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드러운 리더십과 진솔한 인간미로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전쟁 아프간전이 2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슬람 탈레반 정부가 다시 공포 정치를 휘두르면서 시민 특히 여성의 인권이 참혹하게 짓밟혔습니다. 또다시 쿠데타에 짓밟힌 미얀마의 시민들은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군부는 총칼로 1,400여 명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생활 필수품부터 첨단 산업 설비까지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물류 대란에 뒤흔들렸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맞물려 글로벌 인플레 공포가 부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2022년 새해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새해 새 출발은 사욱한 안개 속입니다. 신냉전은 더욱 거세지고 기상이변과 재앙도 더 사납게 지구촌을 위협할 기세입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도 인류는 늘 그래왔듯 다시 새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당장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잃어버린 일상부터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2021년 세계를 돌아보다였습니다. 세밋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새해 첫날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으로 중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는데요. 한파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7c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도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리 없이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해맞이 행사들이 취소된 상황인데요. 온라인 등을 통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